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단계 2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는 대차대조표 파트 1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손익계산서 완전히 정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비뉴에서 넷 인컴까지 모두 배워봤고요. 이제는 새로운 대차대조표 배우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의 성과를 보여줬다면 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빚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크게 4가지를 마스터할 텐데요. 대차대조표를 이해하시고 대차는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보시겠고,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Asset은 liability 플러스 equity다. 즉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산 구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게 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보고, 그 다음에는 자산의 질, 즉 평가와 분석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차대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이겁니다. 특정 시점에 회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빚졌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서 특정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스냅샷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했나요? 일정 기간을 줬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줬었죠. 근데 대차대조표는 딱 특정한 날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 재산 목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개인으로 보면 무엇을 가졌느냐 해서 현금 가졌고 주식 있고 아파트 있고 자동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빚진 게 뭐냐? 주택담보대출 있고 마이너스 통장 있고 자동차 활부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개인의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그게 순자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의 황금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Asset은 liability 플러스 equity다. 즉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균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해서 영문으로는 밸런스 시트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게 맞아야 될까요? 개념적으로는 뭐냐? 회사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공장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이 필요하죠. 돈의 원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쓰던지 혹은 은행에서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사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산은 여기 있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은 뭐를 일컫느냐? 그 자산을 산 돈은 어디서 왔느냐 해서 이게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대조표의 기본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이게 무슨 의미냐?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즉 굉장히 짧은 이제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좀 장기적인 거, 뭐 공장이나 무형자산의 영업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현금이 가장 유동자산에는 큰 대빵이고요. 그다음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제가 외상 매출을 주면은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이것도 유동자산이고, 돈으로 들어오니까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직 안 팔린 작품이죠. 이게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거의 현금과 비슷하다. 즉 1년 안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PPE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Property, Plant, Equipment, 땅, 건물, 기계, PPE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 저작권 같은 거는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서요. 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비유동자산이다 하고, 영업권은 뭐냐? M&A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굿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을 지불한 거죠. 영을 살 때. 그러니까 권리금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것도 비유동자산으로 포함다. 그래서 이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도 부채도 2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즉 단기부채, 장기부채. 이것도 단기자산, 장기자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동부채는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즉 제가 물건을 받아왔어요. 저쪽 회사 공급을 받았고 돈을 아직 안 준 거죠. 줘야 될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단기부채는 뭐냐? 은행에서 3개월짜리 대출을 받아왔어요. 이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단기부채라고 합니다. 그게 다 유동부채에 들어가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장기부채입니다. 1년 이상 길게 빌려온 거죠.
그게 장기부채고 사채도 비유동부채에 들어갑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이 있죠.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보통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이익 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본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잘 이제 눈여겨서 이제 보시고 조금 반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유동자산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제 자산,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자산에는 유동하고 비유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동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으로 빠르게 변환 가능하다. 둘째는 단기 운용에 사용된다. 셋째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유동성이 뭐냐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유동자산이 중요하냐면요. 기업의 단기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핵심 지표가 됩니다. 유동자산이 많으면 단기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유동자산이 적으면 현금이 부족해서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동자산의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현금은 30빌리언이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거죠. 애플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금이 많을 때는 또 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16빌리언이 현금으로 있었습니다. 2020년에 60억 달러였는데 급증했습니다. 그때 전기차가 계속 잘 팔렸던 거죠. 그래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73빌리언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대금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AWS 클라우드 사업에서 높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함 항목에는 은행 예금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 단기 국채, 머니마켓 펀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첫째는 예금 이렇게 하지 왜 다 현금이라고 하느냐? 즉 단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금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러면 현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으냐 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현금 보유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점부터 보면은요. 첫째 재무 안정성입니다. 불황이 와도 버틸 수 있죠. 현금이 많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이 많았던 회사들은 살아남았고 현금이 부족했던 데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둘째는 투자 기회 포착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좋은 회사를 싸게 인수할 수 있는, 왜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기회가 포착할 수 있다 보고, 셋째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넷째는 부채 상환 능력이 있게 되죠. 현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언제든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반대로 과도한 현금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걸 보면, 첫째는 자본 효율성 저하입니다. 즉 현금은 은행에 넣어도요 이자가 1, 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죠. 그럴 바에야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낫죠. 그래서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 돈이 많을 때는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 즉 왜 돈을 다 가지고 있어? 주주들이 이럽니다. 빨리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좀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왜 가지고 있는데 뭐 살라고 가지고 있어? 하고 이렇게 경영에 좀 안 좋은 신호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회사가 투자할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장 전략의 부재구나. 회사가 잘 경영을 못하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 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유지하는 게 좋은 경영입니다. 유동자산의 두 번째입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4단계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에게 그 물건을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용 판매가 됩니다.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30일 후에 돈을 준다고 90일 후에 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럼 이건 외상 판매가 돼서 신용 판매가 됩니다. B2B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거래를 많이 하죠. 고객이 제품을 받고 검수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단계는 이제 매출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매출로 인식을 하지만 아직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을 돈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물건을 팔고 저는 지금 받을 돈이다. 그 매출 채권인 거죠. 그러다가 현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사라지고 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설정을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손실로 인식을 해 놓는 거죠. 매출 채권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고, 혹은 나쁜 의미로는 현금 회수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Days Sales Outstanding이라고 해서 DSO라고 하는데요.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DSO는 Account Receivable, 즉 받을 돈을 뭘로 나누냐? 레비뉴로 나눕니다. 그리고 365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뭐냐?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소매업, 식음료업 같은 데는 보편적으로 30일이 회수기일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니까 빨리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소비재 회사에서는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B2B의 경우에는 건설업이죠. 이럴 때는 60일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장기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크고 복잡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DSO가 짧으면 짧을수록 현금 회수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훨씬 낫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돈을 빨리 받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DSO가 길어진다 하면 나쁜 시도입니다. 고객이 돈을 안 주고 있거나 매출질이 안 좋거나 현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DSO의 추세를 보아야 합니다. 작년엔 DSO가 30일이었는데 올해는 45일로 늘어났다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더 파헤쳐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재고자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자재라는 게 있죠. 아직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입니다. 철강, 플라스틱, 나무 이런 것들이겠죠. 자동차 회사라면 철판이 원자재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공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Work in Process에서 WIP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조립 중인 자동차가 제공품이겠고요. 엔진을 달았는데 타이어는 안 달려 있다 하면 이런 게 제공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제품이 있죠. 이제 다 만들어져서 창고에 쌓여 있는 뭐 완성된 자동차, 완성된 책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자금이 묶이죠. 재고는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 팔려서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금이 묶이는 겁니다. 둘째는 보관 비용이 듭니다. 창고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 비용도 들고 합니다. 셋째는 진부화 위험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이 재고 상품이 뭐 유행이 지나가던 아니면 낡아던 해서 팔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고가 이래서 안 좋다. 근데 재고가 사실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없어서 품절이 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어떻게 하냐? 너네 물건 없어? 그럼 경쟁사한테 가서 물건을 사게 되니까 또 이것도 낭패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 중단되면 매출이 끊겨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주문을 안 주게 되죠. 그래서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재고의 중요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산업은 재고를 많이 필요로 하고 어떤 산업은 재고를 적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재고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은 어떤 게 있느냐?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소매업으로 치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죠. 자산의 한 50% 이상이 재고로 그 쭉 쉘브에 이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고는 이제 핵심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고 관리를 잘못하면 막 승패가 결정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런 산업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재고가 적은 산업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냥 복사만 해서 그냥 팔면 되니까 재고가 거의 없고요. 컨설팅도 보면은 서비스 중심이니까 뭐 재고가 있을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도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데는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컨텐츠는 디지털이니까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산업들은 재고 부담이 없어서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자해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 유형을 가지고 있다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재고를 분석하는 핵심 지표가 또 있죠. 이게 뭐냐면 DIO입니다. 이거는 Days Inventory Outstanding 해서 아까 DSO하고 비슷하게 쓰이는데, 인벤토리를 코스트 오브 레비뉴로 나눠주고 365를 곱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의 이제 회전율을 보면 일단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42일입니다. 굉장히 빠른 회전율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한 63일 정도 됩니다. 그럼 제조업치고는 꽤 빨리 돌아간다 하는데 테슬라는 왜 그러냐면 주문 생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서 재고가 덜 쌓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DIO를 보면은 11일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부품을 딱 필요할 때만 받고 제품을 만들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고를 거의 쌓아두지 않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DIO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재고가 빨리 팔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빨리 팔리면 현금이 빨리 들어오게 되죠. 그 현금은 다시 사업으로 복귀하면 되는 것입니다. DIO가 높으면 주의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재고가 안 팔리고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많다는 거는 이게 수요가 줄었나? 경쟁이 심해졌나? 하면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DIO의 추세를 봐야 합니다. 작년엔 30이었는데 올해 61로 늘었다? 그럼 뭔가 경고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특징이 3가지 있습니다. 현금화가 느립니다. 땅이나 건물 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장기 운영에 필요합니다. 공장 없이 재노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비용으로 인식해 주는 것이죠. 자, 주요 항목을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PP라고 하죠. Property, Plant, Equipment라고 말씀드렸고, 무형자산 특히 상표권 말씀드렸고, 영어권 굿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부분도 사실은 비유동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유동자산 보겠습니다. PPE입니다. 토지 및 건물 있겠습니다. 본사 공장, 매장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20년에서 40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생산설비가 여기 들어가는데 감가상각 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조금씩 비용 인식을 한다 하고, 차량은요, 자동차 조립 로봇 이런 걸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만드는 트럭이나 회사 차량 이런 것들은 다 이것도 감가상각 대상이 돼서 5년에서 7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품이 또 있죠. 사무용 가구, 컴퓨터 이런 것은 좀 짧아서 3에서 7년 정도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산업별 PPE 비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유형자산 PPE라고 그러는데 이 자산의 비율이 소프트웨어 회사는 굉장히 낮습니다. 큰 공장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제조업이나 항공산업, 통신원, 에너지산업은 PPE가 총자산의 40%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금융업 이런 데들은 또 이제 이렇게 작죠. 5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과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PPE 비중이 높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가상각이 큽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큰 비용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낮습니다. 공장을 지었는데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공장을 쉽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PPE 비중이 낮으면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초기 투자가 작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굉장히 쉽죠. 고정비가 낮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비용을 줄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확장도 빠른 거죠. 소프트웨어는 복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산 경량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하고 있죠. 적은 자산으로 큰 이익을 내는 회사가 효율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형자산이 있죠.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가장 큰 게 이제 특허겠죠. 신약 특허 같은 거는 20년의 독점권을 줍니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은 제네릭 약이 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20년 동안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상표권은 나이키 로고라든지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의 레세피아 로고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저작권이죠. 디즈니 캐릭터, 컨텐츠 소유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미키마우스, 마블 캐릭터 그런 거죠. 그리고 넷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독점 기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 이것도 무형자산에 들어갑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허가 얼마짜리일까요? 브랜드가 얼마짜리일까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보수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은 대부분 비용을 처리하고요. 인수한 무형자산은 대차대조표에 올립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무형자산은 이제 가치로 안 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어권입니다. 굿윌인데요. 이게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M&A에서 발생을 하는데 처음 단계예요.
인수를 결정합니다. 저기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인수를 할 거야 하고 결정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얼마에 이제 살지 이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쭉 평가를 했더니 B사의 순자산이 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로 돈을 낸 거는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는 1억 불인데 1,500만 달러나? 왜? 그럼 이제 권리금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액 5천만 불은 굿윌 이래서 권리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영업권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내 자산이라는 거죠. 권리금을 줬다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이 이제 컸던 거죠. 좋은 회사다. 그런데 이게 인수를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굿윌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비싸게 샀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굿윌을 또 까쳐내게 되죠. 그래서 그게 손실로 또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굿윌은 이런 식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굿윌의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자, 경고 신호가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굿윌이 총 자본보다 크다. 이거는 뭐냐? 회사를 차려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 허공에 대부분 프리미엄이 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굿윌이 전체 자산의 30%를 넘어간다 하면은 이거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이루어졌구나.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비싸게 샀다고 인정하는 거죠. 경영 판단 능력이 의심스럽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인수 후에 또 실적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인수한 회사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요. 근데 반면에 아주 안전한 경우도 있죠. 굿윌이 전체 자산의 한 15% 이하로 잡혀 있다. 그럼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후에 사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인수를 잘했구나. 이렇게 굿윌을 주고도 그 인수를 해서 효과가 때로 나타나는구나 하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상 이력이 없다. 그럼 굿윌이 깎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인수를 제대로 적정 가격에 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시너지가 있다. 보면 왜 인수를 했는지 명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면 경영을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요. HP가 어토노미라고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11빌리언에 인수를 했는데요. 2012년에 8.8빌리언을 손상을 인식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인수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80%가 날아간 겁니다. 권리금 준 거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엉터리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뭐 그들이 많은 회사를 투자할 때는 좀 많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정석입니다. 실제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기술 기업이죠. 자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플의 자산 구조를 보면요. 현금 부분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고 그러면은요. 그 대신 재고 자산을 보겠습니다. 두 회사 다 재고 자산이 적습니다.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DIO 같은 경우는 11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리고 재고를 거의 안 쌓아두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PPE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장을 많이 안 가지고 외주를 줘서 이제 핸드폰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면 또 굿윌이 뭐 애플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M&A를 거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굿윌이 없다. 그럼 M&A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결국은 내부에서 개발해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자산을 보면은 현금 굉장히 많고 근데 굿윌 보십시오. 꽤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럼 M&A를 좀 했네. 그럼 진짜 뒤져보면 링크드인도 인수했고 깃허브 같은 것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권리금을 많이 줬던 거죠. 그 다음에 PPE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니까 PPE 투자가 꽤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재고 자산은 결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재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자산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보면 뭐 그 비즈니스 모델하고 이런 재무 상황하고 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도 또 나죠. 애플 전략을 보시면요. 자산 경량화 전략입니다. 외주를 맡깁니다. 폭스콘에서 아이폰을 만들죠. 그리고 재고를 최소화합니다.
DIO가 11일밖에 안 됩니다. 저스트인타임 공공망을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M&A를 최소화합니다. 내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높은 자본 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는죠. 즉 ROA가 굉장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어저 데이터 센터 이런 걸 계속 지고 있죠. 적극적으로 M&A 합니다. 뭐 그때 링크드인을 260억 달러에 인수했고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다각화 전략을 쓰고 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게임, SNS까지 열심히 다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있고 어느 쪽 비즈니스 모델이 더 좋은가요? 애플은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플러스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입니다. 중요한 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이지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게 더 좋다 하는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즉 ROA 총자산 이익률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비교를 보겠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을 한번 비교해 보죠. 두 회사 모두 유통회사지만 자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월마트의 재고는요, 총 자산의 22%입니다. 전통적인 유통 모델이죠. 대규모 매장에 재고를 쌓아놓고 팝니다. 하지만 아마존은요, 재고가 6.5%밖에 안 됩니다. 온라인 모델입니다. 빠른 회전,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현금 차이는 8배나 납니다. 아마존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왜일까요? 아마존은 온라인과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물류를 자동화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씁니다. AWS 클라우드 사업은 마진이 매우 높아서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월마트는 오프라인 강자잖아요. 대규모 매장 네트워크가 있고 하지만 재고 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이 비교에서 배울 점은 뭔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자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통 산업은 자산이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디지털 산업은 자산이 적게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산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같은 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합니다. 자산의 질을 평가하겠습니다. 좋은 자산은 뭘까요? 현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동적이고 안전하죠. 빠른 매출 채권 회수입니다. DSO가 짧은 게 좋습니다. 빨리 파는 재고입니다. DIO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신 설비가 훨씬 좋습니다. 생산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고장도 적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나쁜 자산도 있죠. 나쁜 자산은 뭘까요? 부실 채권입니다. 못 받을 매출 채권이 쌓여 있으면 이게 부실 채권이죠. 부실 자산입니다. 구식 재고 자산입니다. 이건 팔리지가 않습니다. 현금화가 안 되고 그냥 창고에 썩어 있는 물건들이죠. 노후 설비입니다. 설비가 노후된다? 그러면 뭐 가치도 없고 고장도 나고 해서 생산성이 많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굿윌, 즉 뭐 인수를 해서 이렇게 그 권리금을 줘놨는데 뭐 이게 정 장사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 원칙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질과 효용성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자산이 크다고 좋은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자산의 효율성, 즉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은 이익을 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지표가 바로 ROA입니다. 즉 돈을 버는데 총 자산에 비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래서 이제 ROA가 이게 뭐 수익률의 개념이죠. 전체 회사 자산을 잘 활용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 그러면 그게 뭐 10%를 벌었다, 20%를 벌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효율성 있게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차대조표를 배우셨습니다.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이 있고 매출 채권이 있고 재고 자산이 있다. 여기 있죠.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즉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산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기보다는 ROA, 회전율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과 재무 건전성까지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항목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산은 당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고요. 부채는 당신이 빚진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